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라는, 찬탈했다라는 이런 원죄 의식은 항상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쿠데타죠. 이거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좀 더 튼튼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명분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이랄까, 이거 바로 왕권 강화. 어떻게 보면 태종이 추구했던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유사한데, 태종 때 왕권이 아주 강화됐다가 세종,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거나 특히 단종 때 와서는 오히려 신권이 강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태종 때처럼 왕권이 강화된 그런 이 조선 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태종 때 처음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한다라든가, 직전법이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부여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우리 흔히 과전법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이 과전법 체제에서 직전법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직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퇴직관리한테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을 하지 않고 현직 관리예요. 그러니까 현직,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들에게 더 충성을 더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태종이 실시했던 주민등록증 제도였던 호패법, 이것도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좀 더 백성들을 긴밀하게 파악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패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구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취하는데도 국가가 되게 안정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세조의 왕권 강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술자리 문화입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검색어가 총 한 970여 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조 시대에 무려 467건, 거의 절반 정도가 검색이 돼요. 세조는 시나 종친 무사들과 아주 격이 없는 술자리를 이제 유도를 했고, 특히 공신들, 이 세조 때 가면 계유정난 때의 공신, 또 세조가 즉위할 때의 공신, 그리고 이시의 난과 같은 반란을 진압했을 때의 공신,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동지 의식이 되게 이제 강하고, 그래서 술자리를 통해서 이런 공신들을 격려하는 한편, 또 실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세조 같은 경우는 술자리를 할 때 자리도 나자리 따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공신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 가서 춤도 추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어깨동무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좀 그 공신들하고 가까이 가는,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우를 하고, 그것이 술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게 매우 좀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세조가 이렇게 좀 술이 좀 취하고 이러면 신하들하고 이렇게 좀 요즘으로 치면 팔씨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세조가 자꾸 나오고 힘 좀 괴로워 이러니까 신숙주가 그날은 좀 술이 좀 많이 취하고 해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세조하고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하면 일부러 져주기도 했는데, 이날은 좀 술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조를 팍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기분 안 좋죠. 자기를 그냥 신하가 확 넘기니까 되게 이제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한명회가 딱 파악이 된 거예요. 신숙주는 너무 술이 취해 몰라, 내가 뭘 했는지. 이 한명회가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 신숙주가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갈 때 신숙주를 모시는 그 종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집에 가거든 그 어르신이 항상 그 습관적으로 그 방에 가서 책 읽으려고 불을 켜놓을 텐데, 그거를 꼭 반드시 오늘은 술 취해서 그냥 잠들 테니까 그 불을 그냥 꺼버려라. 실제 이제 신숙주는 습관적으로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냥 책 본다고 불 딱 켜놓는데, 이 종이 딱 껐죠. 이 신숙주는 잠자리에 들었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세조도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놈이 저거 일부러 나 이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수행원을 시켜서 한번 신숙주 집에 가보라. 어떻게 진짜 제가 진짜 맨정신인지 진짜 술 취했는지. 딱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가 진짜 오늘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저랬구나라고 해서 그냥 아무 탈이 없었다. 한명의 촉이 발생 안 하고 안에서 신숙주가
이 맨정신의 세조에게 뭔가 이렇게 저항한 것처럼 비쳤다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정인지라는 인물도 술주정이 심했는데 술에 취하면 뭐 요즘으로 치면 왕에게도 뭐 야자 타임 같은 걸 했다라는 이런 또 기록도 있고요. 계유정난에도 참여했던 공신이었는데 이 근무지가 저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서울로 오니까 그래도 한때는 동지였으니까 세조가 이 양정이라는 사람에게 크게 그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또 그 술자리에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됐는데 변방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 주변에서 그 왕께서 너무 오래 제의하셨다고 한다. 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완전히 막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굴이 파래져. 이거 정말 이거는 뭐 역모보다도 더 심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애써 침착해 하면서 세조가 뭐 그래 내가 좀 오랫동안 했지. 그래 뭐 이제 때를 봐서 내가 물려줄 거다. 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막 만류를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그걸 막았는데 그 다음 날 양정은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술자리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사례를 세조의 이런 술자리 그 일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 바로 이런 쿠데타의 부담 때문이라도 자주 행차를 해요.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도 보면 이런 정치 지도자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동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민생 시찰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거기서도 또 본인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조도 그런 어떤 그 집권의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자주 행차에 나섰고 또 아무래도 쿠데타의 그런 좀 원죄의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교를 통해 일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조가 주로 행차했던 곳이 절이 있는 곳에 많이 가요. 지금 또 이 절에는 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대산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사찰이 상원사라는 절인데 세조가 아무래도 좀 피부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물이 깨끗한 곳에서는 좀 목욕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상원사도 아주 그 계곡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 세조가 목욕한 흔적을 보여주는 관대거리라 그래가지고 목욕하기 전에 옷하고 이 관을 이렇게 벗어놓았던 관대석 또는 관대거리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세조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등이 시원한 거예요. 와, 너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어린 동자가 등을 밀어주는데 너무 잘 밀어. 이 세조가 야, 너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 대신에 너 어디 가서 왕 등 밀었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문수 동자가 등 밀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상원사 가면 문수전이 있고 거기에 보면 목조로 만든 문수동자 좌상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화로 바로 이 문수보살을 모셨다. 그리고 또 그 정각 앞에 보면 고양이 2마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조가 이 쿠데타로 왕이 오르니까 반대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 세력들이 세조가 이 상원사 쪽에 자주 행차하는 걸 알고 미리 숨어 있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세조가 막 들어가려는 순간 막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서 조사해보라 하니까 자객이 숨어 있었다. 그것을 널리 기억하기 위해서 고양이 2마리를 모양을 한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 이건 물론 제가 판단해도 조금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확실한 팩트는 세조가 상원사에 자주 행차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세조가 여전히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런 거는 팩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조 때는 그 조선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세조는 고대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역사에서 웅장한 고대사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 그 고대 제왕들의 모습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또 이것도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의 또 수단으로 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우리 당군 조선부터 그 고려 시대까지 통사입니다. 이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해서 성종 때 완성을 본 책이 동국통감. 그리고 이런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세조 때 지도 제작으로 이어져서, 이 세조 때 제작된 지도는 만주 지역을 꼭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주가 그려진 동국 지도를 완성을 했고, 세조 때 가장 중요한 편찬 사업이 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헌법이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해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문헌법의 유무이고, 조선 전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도전에 조선경국전이라든가 원육전, 소육전 이런 개인이 만든 법전은 있었지만 국가적 편찬 사업으로 완성된 법전은 없었는데, 세조가 바로 그런 정말 국가적인 모든 공력이 투입된 법전,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를 해서 이 역시 경국대전도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제도와 문물의 정비 과정은 세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성종이 그 완성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세조가 결과적으로 이제 승하를 하시게 되는데요. 1468년에 세조가 항상 이제 좀 불안했던 게, 뭔가 이 왕권이 안정되려면 좀 경험 많은 그런 신하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조는 좀 믿을 만한 했던 정치 세력이 여러 차례의 정변 속에서 배출됐던, 즉 계유정난 때의 정난공신이라든가 세조의 즉위에 또 가담했던 그런 또 공신 세력들, 그리고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었던 이 공신, 적개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상당히 이제 좀 우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또 이들은 국정 경험이 있어서 이 제도와 문물 정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 우리가 조선 역사의 훈구파라 그래요. 공운이 있는, 공운을 받은 구세력. 세조도 거의 유언으로 이런 훈구파들 세력들을 원상,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약간 퇴직을 해도 이들의 국정 경험을 계속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상제를 정비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종 때까지 이어지면서 훈구파들이 상당히 이제 국정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